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의 면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벽돌같이 생긴 어떤 티슈 통같이 생긴 그런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하죠. 그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니까 덩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볼륨. 그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여 수로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비교할 것인지, 그 다음 겉면의 넓이, 즉 겉넓이를 어떻게 측정하여 수로 나타낼 것인지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같이 시작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은 가로라 부르고 이 선은 세로, 그 다음에 이 선은 높이라 부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6, 4, 5cm인 직육면체와 가로, 세로 높이가 7, 3, 5cm인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두 직육면체의 덩치, 그러니까 부피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큰지 쉽게 알 수 있나요? 한 번에 쉽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로는 이쪽이 길고요. 세로는 이쪽이 길어요. 높이는 같지만. 그래서 두 개의 직육면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선은 가로, 이 선은 세로, 이 선은 높이라 부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4, 2, 3cm인 직육면체와 가로, 세로 높이가 3, 3, 3cm인 직육면체가 있어요. 두 직육면체의 덩치, 그러니까 부피는 누가 더 클까요? 부피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기본 단위가 필요합니다. 기본 단위는 다음과 같이 아주 작은 쌓기나무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작은 쌓기나무.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즉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했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cm를 3번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3자를 씁니다. 1 세제곱 cm라고 쓰고 읽습니다. 이 부피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육면체 안에는 이와 같은 1 세제곱 cm의 쌓기나무가 과연 몇 개가 들어갈까요? 오른쪽 직육면체에는 이 쌓기나무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한번 선을 그려서 잘라서 그려보겠습니다. 4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3이니까 3층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 1, 1, 1, 1, 1, 1, 1, 1 모두 1cm로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이 쌓기나무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먼저 앞에 보세요. 앞에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죠. 4개. 4개. 4개가 몇 줄인가 보세요. 4개가 2줄. 그래서 1층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4개가 2번, 4개가 2줄, 즉 8개가 들어가는데 8개가 똑같이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 당연히 몇 층?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총 몇 개가 되겠어요? 1층에 8개가 3층이니까 24개. 그런데 한 개의 부피가 1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2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단위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왕이면 개, 줄, 층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면 훨씬 공부하는데 익히는데 큰 도움이 돼요.
몇 개, 몇 줄, 그 다음 마지막 몇 층. 이번엔 오른쪽 것도 해보겠습니다. 모두 1cm씩 잘라볼게요. 3이니까 이렇게 3등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3등분 하고요. 아유, 못생겼네. 높이도 3등분 하고요.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모두 111, 111, 111 잘랐죠? 그렇다면 왼쪽 것처럼 먼저 맨 앞에 3개가 몇 줄? 333. 3개가 몇 줄? 3줄. 그렇다면 1층에 당연히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9개가 들어가겠죠? 3개가 3줄인데 몇 층까지 들어간다? 1층, 2층, 3층. 9개가 3번. 아, 그러면 27개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요거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부피는 27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단위 부피로 잘랐어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어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왼쪽은 24개, 오른쪽은 27개. 아하, 이쪽이 3개가 더 많군요. 그렇다면 오른쪽 부피가 더 크다. 3세제곱센티미터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몇 개, 몇 줄, 몇 층이라고 표현했는데 방법,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가 바로 뭘 뜻하죠? 가로,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줄은 세로의 길이. 세로. 가로하고 세로를 곱한다. 왜 곱할까요? 이게 1층. 1층을 밑면의 넓이라고 부릅니다. 더 짧게 하면 밑넓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부하는 사각기둥, 삼각기둥, 오각기둥, 원기둥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가장 급한 건 1층에 바닥에 몇 개가 깔리느냐? 거기에다가 마지막 몇 층, 층은 뭘 뜻하죠? 높이입니다. 높이. 바로 이것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하면 전체의 부피를 알 수 있다. 왜 곱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넓이를 뜻한다. 핵심은 1층이 몇 번 반복되느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것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정육면체는 자동으로 직육면체죠? 그래서 방식이 똑같아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숫자다. 그래서 그냥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즉 모서리를 3번 곱하면 되겠어요. 그냥 같은 숫자가 올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정육면체, 아주 큰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서리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얘는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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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1m, 1m, 1m입니다. 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따라서 1세제곱센티미터. 그럼 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마찬가지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당연히 1. 그 다음 미터. 미터를 3번 곱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라고 쓰고 읽습니다. 그렇다면 1세제곱미터랑 1세제곱센티미터랑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 커다란 정육면체 안에 얘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한 100개? 10,000개?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m는 100cm죠? 1m는 100cm. 1m는 100cm.
따라서 1m 대신에 100cm를 쓰겠습니다. 100cm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얼마일까요? 100 곱하기 100이 만이죠, 만. 거기다가 또 100을 곱하기 때문에 0 2개 붙이면 되겠습니다. 즉 1 하나 쓰고 00, 00, 00 1 하나 0 6개 즉 10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얘가 몇 개가 들어간다? 우와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100개 100개가 몇 줄? 100줄 100개가 100줄이기 때문에 1층에 몇 개가 들어간다? 만 개가 들어간다. 근데 만 개가 몇 층까지 쌓이느냐? 100층까지 쌓인다. 1층에 100개가 100줄, 만 개가 100층까지 쌓이기 때문에 총 100만 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둘이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m, 1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의 차이는 무엇이냐? 1m는 몇 센티미터죠? 100cm죠, 100.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이거는 만이 되겠어요, 만. 제곱이니까 1m를 두 번, 즉 100을 두 번 곱한 겁니다. 100 곱하기 100은 만. 그 다음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금방 공부한 거죠. 1000000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처음 거를 뭐라 부를까요? 길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두 번째는 넓이. 세 번째는 부피. 세 개가 다른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이 쉽게 말하면 1차원, 넓이 2차원, 부피는 3차원입니다. 1m 100cm. 쉽게 말해서 어떤 철사, 끈, 실의 길이 얘기하는 거고요. 1제곱미터는 쉽게 말하면 커다란 정사각형 색종이, 가로 1m, 세로 1m, 거기 안에 물감을 칠해 놓는다. 그 넓이가 10,000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1세제곱미터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커다란 큐브, 커다란 쌓기나무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곱이면은 100 곱하기 100, 만. 세제곱은 100, 100, 100, 100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어떻게 측정해서 수로 나타낼 것인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겉넓이는 겉면의 넓이입니다. 즉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의 넓이를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박스가 있을 때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할 거예요. 겉에다가 예쁜 포장지를 붙여야 돼요. 그 포장지의 넓이가 얼마냐? 이게 이제 겉넓이를 뜻하는 거죠. 겉면이 모두 직사각형 6개죠. 직사각형 6개 그냥 합치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아랫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3. 그런데 아랫면이 5 곱하기 3면 윗면 직육면체에서는 반드시 두 개의 면씩 평행하면서 합동이죠. 합동. 즉 5 곱하기 3이 밑에 위에 두 번 나오죠. 두 번. 이번에는 오른쪽 옆면은 3 곱하기 4인데 왼쪽 옆면도 마찬가지 3 곱하기 4가 똑같아요. 즉 얘가 두 번 나오죠. 이번에는 앞면은 5 곱하기 4. 근데 뒷면도 5 곱하기 4예요. 5 곱하기 4가 역시 두 번 나와요. 얘네들을 모두 합친 다음에 마지막에 2배 해주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식을 좀 자세히 써주면 5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4
하나씩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전체 건널비가 나온다. 얘 2번, 얘 2번, 얘 2번. 자, 그렇다면 밑에 전개도를 그린 이유는요. 이렇게 건널비를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밑면 두 개를 먼저 구합니다. 여기 두 개의 면을 밑면으로 생각했을 때 넓이는 5 곱하기 3이죠. 이게 2번 나와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옆면, 즉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면을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5, 3, 5, 3 5, 3, 5, 3 5, 3, 5, 3 그렇죠? 이 가로 전체의 길이가 5, 3, 5, 3 88, 16cm가 되겠네요. 곱하기 세로 4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얼마냐? 30 더하기 8 더하기 8 16 곱하기 4 64. 따라서 건널비는 94제곱센티미터. 아까 위에서 했던 거 해보겠습니다. 5, 3, 15 3, 4, 12 5, 4, 20의 2배는 얼마냐? 15 더하기 12 더하기 20이 얼마냐? 27 더하기 20 47이군요. 47 47의 2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94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위의 방법으로 하나 밑에 방법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 옆면 4개를 하나의 기다란 직사각형으로 본다. 세로는 다 똑같이 4가 되겠다. 4, 4, 4, 4. 가로는 뭐가 된다? 이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펼치면 하나의 기다란 가로가 된다.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그래서 16 곱하기 4에서 옆면 4개를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미리 한번 시범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라. 이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을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입체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잘 보이시나요? 커다란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직육면체를 깎아낸 거예요. 파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떤 입체도형이었는지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빨간 선으로 그렸어요. 도움이 되나요? 원래는 이런 직육면체였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부피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잘라서 부피를 구한 다음에 합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계산을 3번, 4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가장 조금 하는 건 이걸 메꿔요. 원래 거에서 파낸 거를 구해서 빼내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먼저 원래 거 구해보겠습니다. 원래 가로가 8, 세로가 7, 높이가 5. 그래서 원래 거의 부피는 8 곱하기 7 곱하기 5 빼기. 자, 잘라낸 거에 가로가 얼마일까요? 8에서 2가 남았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6이 되겠고요. 세로는 7에서 2가 남았으니까 5가 없어졌군요. 높이는 여기 3이라고 써있죠. 6, 5, 여기 3. 따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3을 빼내면 남는 것이 답이 되겠구나. 즉 가로, 세로 높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계산하겠어요. 8 곱하기 7 곱하기 5가 얼마일까요? 8, 7, 56 곱하기 5 해도 되고요. 8, 5, 40, 4, 7에 28, 280이죠. 빼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30 곱하기 3, 90. 따라서 답은 19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널비 구해볼게요. 얼핏 보면 건널비가 심각하게 어렵고 할 게 많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입체도형을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정확히 위에서 쳐다보면 이 기역자가 보이고 여기도 같이 보일 거예요. 높낮이는 다르지만 정확히 위에서 쳐다보면 두 도형이 합쳐서 보일 거예요. 이 두 도형이 합치면 무슨 도형이 되겠어요? 그냥 직사각형.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 따로 구해서 합치지 말고요. 어차피 건너비는 다 더해야 돼요. 즉, 얘 더하기에는 이 윗면하고 같겠죠? 가로는 8, 세로는 7. 즉, 그냥 8 곱하기 7이 이 둘의 합이에요. 그런데 이 도형을 밑에서 쳐다봐도 역시 밑면이 8 곱하기 7. 즉, 얘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이번에는 오른쪽 옆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이 니은자가 보이면서 정확히 오른쪽에서 보면 이 도형까지 같이 보일 거예요. 즉, 얘하고 합쳐지면 하나의 직사각형. 즉, 원래 오른쪽 옆면이 되겠어요. 즉, 가로가 7, 세로가 5. 즉, 7 곱하기 5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도형을 왼쪽에서 쳐다봐도 같은 결과겠죠? 즉, 얘도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마지막. 앞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쳐다보면 이 도형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겠죠? 역시 이거 두 개 합치면 하나의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8 곱하기 5. 그런데 뒤쪽에서 쳐다봐도 마찬가지겠죠? 즉, 이 직사각형이 모두 두 번씩 나온다. 그래서 합쳐서 마지막에 전체를 한 방에 두 배 하면 이 깎인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을 느꼈어요? 이 깎인 입체도형의 부피는 90만큼 줄어들었어요. 원래 직육면체에서 90만큼 손해보았지만 건널비는 원래 커다란 직육면체랑 차이가 없다. 건널비는 똑같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앞에서 쳐다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움푹 파였을 때는 이 옆에서 쳐다보면 건널비가 이 면하고 이 면은 보이지만 이 면과 이 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따로 이 숨어있는 면의 넓이도 따로 추가해 줘야 돼요. 이거 훨씬 복잡하죠. 자, 이거 어떤 복잡한 입체도형을 앞에서 쳐다본 것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건널비 계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7에 56, 75, 35, 85, 40, 합의 2배는 이거 셋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91, 40, 131인가요? 의 2배, 262제곱센티미터. 맞나요? 91 더하기 40, 131 곱하기 262. 이와 같이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